새로운 개척지대에 선 새로운 세대. 하늘로 솟아오른 빛나는 철제 타워. 이 대담하고 새로운 도시의 풍경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다. 뉴욕의 맨해튼 섬. 이곳은 하나의 놀라운 혁신이며 현대 수직 도시다. 미국 현대 도시의 상징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상이 있는데 뉴욕은 한때 그것을 잃을 뻔했다. (1885년) 뉴욕은 큰 문제에 봉착한다. 한 나라가 보내온 거대한 선물이 214개의 상자에 담긴 채 뉴욕항의 베들로 섬에 흩어져 있었다. 이 상자엔 서구에서 가장 큰 동상이 들어있었다. 그 동상은 미국의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기증한 선물이었다. 파리에서 제작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350개의 조각으로 분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지만 뉴욕엔 그만한 돈이 없었다. 6개 이상의 도시가 이 동상을 탐내면서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난다. 조지프 퓰리처는 헝가리 출신으로 포기를 모르는 거물 언론인이다. 그는 미국 최대 신문인 뉴욕 월드의 소유주로 자유의 여신상을 뉴욕항에 두고자 했다. 퓰리처는 자신의 신문을 통해서 북미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모금운동을 벌인다. It would be an irrevocable disgrace to New York City and the American Republic to have France send us this splendid gift without our having provided even so much as a landing place for it. We must raise the money. 퓰리처의 신문을 읽는 독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Enclosed, please find 25 cents as my contribution $1, the contents of our little savings bank, which we cheerfully contribute to the pedestal. Resolved to send you the contents of the first jackpot. You will find enclosed $4. The money we saved to go to the circus with. 미국 전역에서 기부금이 도착했다. 부자든 가난하든 푼돈이든 큰돈이든 심지어 수천 달러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만 1000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이 상징적인 동상을 지키기엔 충분한 액수였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46m에 이르는 동상 받침대는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무려 200명이 넘는 인부가 혹한과 싸워야 했다. 마지막 시멘트가 마르면서 인부들은 은화를 던져넣고 행운을 기원했다. 그 다음은 거대한 동상의 철제 골격이다. 동상은 파리의 에펠탑을 만든 프랑스인 귀스타브 에펠이 제작했다. 골격의 높이만 46m로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30층 건물의 높이다.
이제 외장을 씌울 차례다. 손으로 깎아낸 28,117kg의 구리가 골격을 감싸게 된다. 동상이 신은 샌들은 7.6m로 사람의 발보다 32배나 더 크다. 동상 특유의 형태 때문에 안전 비계를 설치할 수 없어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작업이었다. (300개의) 동판을 고정하는 데 30만 개 이상의 리벳이 소요됐다. 의복의 총 면적은 3,360제곱미터가 넘었고 뻗은 팔의 길이가 12.8m, 손톱 하나의 무게는 1.6kg이었다. 위험한 공사가 6개월 동안 지속됐지만 사망자는 없었고 마침내 5m에 이르는 여신상의 얼굴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디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다고 했다. 여신상은 25년 동안 산화돼 녹색으로 피어냈다. 1902년까지 등대로 사용된 이 동상의 공식 명칭은 세상을 밝히는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독립혁명 당시 미국의 13개 식민지와 프랑스의 결속과 우위를 상징했던 동상은 이제 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됐다. 뉴욕항의 입구를 지키는 자유의 여신상은 세상의 등불이자 환영의 상징이다. 훗날 받침대에 새겨진 에마 레저러스의 시인은 난민들의 땅인 미국을 찬양하고 있다.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uddled masses yearning to breathe free, the wretched refuse of your teeming shore. Send these, the homeless, tempest-tossed to me. I lift my lamp beside the golden door. 이후 200년 동안 12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 미국의 첫 기착지인 앨리스 아일랜드로 향했다. 오늘날 1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조상이 바로 이 앨리스 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했다. (1875년 8월)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었다. 철강 생산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다. 용광로에선 5톤의 금속이 용해된다. 온도는 섭씨 1650도. 사람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실험에 성공한다면 카네기는 세계 제1의 부호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고층 건물, 자동차, 세탁기, 비행기, 심지어 우주선까지
철강이 대량 생산되지 않으면 제작이 불가능했다. 성공이었다. 철강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미국의 철제 가격은 80% 이상 떨어졌고 1860년에 수천 톤에 불과하던 생산량이 1900년엔 1100만 톤까지 치솟았다. 20세기 초 미국 전역의 대도시들이 속속 들어섰고 그 범위는 계속 넓어졌다. 부유한 기업가와 금융가들에게 뉴욕은 놀이터와 다름없었다. 사치가 극에 달한 부자들은 $100짜리 지폐로 시가를 말아 피웠고 부인들의 모자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1902년 대량 생산된 철강 덕분에 맨해튼에만 65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 건물도 그중 하나다. 이른바 강철빔 걷기다. 높이는 무려 지상 30층.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건 처음이다. 안전장비는 전혀 없다. 미끄러지면 곧 죽음이다. 베테랑 건설 노동자들은 접착제, 초보들은 뱀이라 불렸다. 함께 일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숙련공들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Thing I hate worse than poison is to take on a new man when we're near the top. They all get used to it or get killed. 안전모도 없이 85m를 추락하게 된다. 하루 8시간 작업에 식사는 아무 때나 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의 이민자나 모호크 인디언이었고 선원이나 다리건설 인부 출신이 많아 높은 곳에 적응돼 있었다. (1902년) 뉴욕의 미래는 바로 이 건물이었다. 플랫아이언 빌딩의 삼각형 부지는 세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는데 튼튼한 철골 구조 덕분에 외장을 옷처럼 이어붙일 수 있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벽이 아니라 철골이었다. 그 대담한 형태를 처음 본 사람들은 건물이 쓰러질 것이라며 불안에 떨었다. 삼각형 구조 때문에 바람이 집중돼 근처의 가게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도 제기됐다. 오늘날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물 중 하나다. 안에서는 고층 건물의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승강기다. 전엔 아무리 높은 건물도 5층을 넘지 못했다.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지자 건물들은 하늘로 치솟았고
고층일수록 임대료가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말 미국의 도시 인구는 87배나 급증하게 됐고 시카고에서만 10년 동안 50개의 철골 건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20년 동안 인구는 2배 이상 늘어 1,700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빌딩 숲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건 고층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1890년 폭력 조직과 흉악범들이 미국의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신문 일면엔 연일 범죄 기사가 실렸고 시카고에선 시간제로 총을 빌릴 수도 있었다. 뉴욕 경찰은 살해된 폭력배의 요금표를 손에 넣기도 했는데 주먹질은 $2, 코뼈와 턱뼈를 으스러뜨리면 $10, 귀를 물어뜯으면 $15, 살인은 $100 이상이었다. 수사국장 토머스 번스에겐 자신만의 규칙이 있었다. 그는 기민하고 무척 거칠었다. 이른바 3단계 수사 방법이란 걸 애용했는데 1단계는 설득이었으며 2단계는 위협이었고 3단계는 고문이었다. 번스는 4년 동안 3,300명의 범죄자를 검거했고 300만 달러가 사라진 19세기 최대 규모의 맨해튼 은행 강도 사건을 해결했다. 기자들은 그를 뉴욕 경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범죄 해결사라 불렀다. His very manner, the size of him, his menacing shoulders and arms, the bark of his voice. Pickpockets, forgers, whoever cracked a safe, unscrupulous rogues. Crooks are now afraid of their shadows. They lead double lives. 하지만 범죄자 추적은 쉽지 않았다. 신분증은 물론이고 출생증명서나 면허증도 없었다. 얼굴이 알려진 범죄자는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들은 이름이 없었다. 번스는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고 범죄 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것이 범법자 7,000명의 사진을 모아둔 그의 범죄자 사진첩이다. 사진을 이용한 신원 확인은 이후 범죄 수사의 교본이 된다. Annie Riley, alias Little Annie, deceitful servant. 사진은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에 배포된다. 하지만 번스는 사진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심리 분석 자료까지 만들고 있었다. Rufus Minor. He comes from a very good family. It's a pity he's a thief. 이것이 미국 최초의 전국 범죄 기록부였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진은 범인 검거에 유용하다. 미국에서만 매년 1,200만 장의 사진이 촬영된다. 이것은 모두 120여 년 전 토머스의 사진첩에서 시작된 것이다. Any questions? 하지만 범죄 소탕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기술은 아직 태어나지 않고 있었다. 맨해튼 근교에서 도시의 경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1879년 뉴욕에서 51km 떨어진 뉴저지 맨로파크에 살았던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가이자 기업가였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근대를 규정하는 발명품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된다.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연구소에서 조수들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에 몰두했고 무려 1000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성 있는 양초와 가스, 등유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에디슨은 그것이 못마땅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진공 상태에서 서서히 타들어가는 전구를 생각해냈다. Platinum. 에디슨은 자지도 않고 연구실에서 며칠 밤을 지샜다. 투자 규모도 컸다. 후원자들은 이 연구에 오늘날의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13만 달러를 투자했다. Toward Lampjack. Spruce. Beard. Fishline. Thread. Teak. Boxwood. Celluloid. Parchment.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Cardboard. 탄화 판지 조각이 300시간 동안이나 타들어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됐다. 1879년 12월 31일 밤 그는 새 발명품을 공개했다. 수천 명이 그의 연구실로 몰렸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는 임시 열차를 편성해 승객들을 수송했다. 에디슨은 2년 동안 5,000개가 넘는 발전소를 세워 뉴욕,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에 전기를 공급했다. 이후 5년 동안 12만 7천 개의 발전소가 더 건설됐고 1902년엔 1,800만 개의 전구가 사용됐다.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다. 스포츠 경기장, 공장, 상점들이 밤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도시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인구의 유입도 늘어났다. 1900년엔 400만에 가까운 여성들이 도시에서 일했고 불과 40년 만에 그 숫자는 4배가 된다. 미국 전체 소비재의 75%가 도시의 공장에서 생산됐다. 이런 근대식 철조 건물엔 오티스 엘리베이터, 벨 전화기, 싱어 재봉틀 같은 첨단 장비가 쏙쏙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근대 도시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간 중요한 자원이 발견된다. 도시는 근대화됐다. 하지만 텍사스의 지하에 묻힌 자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1901년 제퍼슨 카운티의 드넓고 거친 들판은 근대보다는 예시절의 서부에 가까웠다. 해밀 형제 중 엘은 24살로 목장을 경영했었고 28살의 커트는 전직 세일즈맨이었다. 미국 변방의 새로운 개척자로 떠오른 이 석유업자들은 젊고 강인하고 야심찼으며 업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In the beginning of oil, it was hardship. Everything was hard to do. We didn't know anything, only the surface of the ground.
텍사스에서 유전이 발견됐지만 그 규모는 작았다. 석유업자들은 휴스턴 동쪽의 이 낮은 언덕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들의 발밑엔 오늘날의 가치로 110억 달러가 넘는 석유가 매장돼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된 곳은 없었다. 처음 이 유전을 찾아내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해밀 형제가 시추하고 있는 이곳은 곧 전설이 된다. 이른바 스핀들 톱으로 알려진 곳이다. 장비와 위치만 제대로 고르면 돈을 버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전에도 스핀들 톱에서 시출을 한 석유업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농사엔 좋지만 시추에는 최악의 땅으로 100m의 모래를 파내려가면 붕괴되기 일쑤였다. 해밀 형제는 최고 액수인 1m당 $6 50센트를 받았다. 투자자들이 그만한 액수를 지불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366m까지 파내려가는 계약이었다. 그때까지 석유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 That's good. That's good. 석유 시추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으로 폭발 사고로 매년 6,000명이 사망했다. 장비도 원시적 수준에 그쳐 케이블 끝에 매단 쇳덩이로 바위를 부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모래를 부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해밀 형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증기기관 파이프로 땅을 파내려갔다. 모래와 안반을 150m 넘게 뚫었지만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80m 지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드릴이 폭발성 가스층을 건드린 것이다. 압력을 받은 가스가 파이프를 타고 올라왔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다. (1m를) 파내려가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1901년 1월 10일 시추를 시작한 지 2개월 330m가 넘어갔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제 30여 미터만 더 파내려가면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I walked over and looked down the hole there. I sort of heard something kind of bubbling just a little bit, and looked down there, and here this frothy oil was starting up. It was just breathing like, you know, coming up and sinking back with the gas pressure. And it kept coming up and over the rotary table, and each flow a little higher and a little higher and a little higher. 미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Finally, it came up with such momentum that it just shot up clear through the top of the derrick. 기다리던 원유가 61m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해밀 형제는 50배럴 정도를 기대했지만 곧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졌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한다. 장비를 후원했던 투자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4천만 달러의 이윤을 냈고 해밀 형제는 전설이 된다.
빈들 톱은 모든 걸 바꿔놨다. 미국의 산유량은 금방 50%나 증가했고 1년이 안 돼 텍사코, 걸프를 비롯한 정유회사가 500개나 탄생한다. 원유 가격은 배럴당 2달러에서 3센트로 급락한다. 물보다 싼 석유는 이제 휘발유로 변신해 세상으로 나옵니다. 19세기 말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집 30km 반경 내에서 평생을 보냈다. 휘발유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놀라운 혁명을 가져왔다. 오늘날 미국인들의 평균 주행거리는 달을 2번 왕복하는 정도다. 값싼 석유로 기회를 잡은 한 남자가 미국의 모습을 바꿔놨다. 1908년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는 이단아이자 고집불통의 몽상가였고 평판 또한 좋지 않았다. 후에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 캐딜락이 될 회사를 그만둔 그는 세 번째 창업을 시도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다. 당시 미국에 8,000대밖에 없었던 자동차는 오늘날의 전용기처럼 부자들의 값비싼 장난감이었다. 비용을 절감해 값싼 자동차를 생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헨리 포드는 거기에 도전한 것이다. 그것은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제품의 생산 방식을 바꿔놓았다. 생산 라인 도입으로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 제품 규격화가 가능해졌다. The man who places the part doesn't fasten it. The man who puts in a bolt doesn't put on the nut. And the man who puts on the nut doesn't tighten it. 작업의 표준화와 단순화는 모든 생산 과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었다. 미국을 휩쓸고 간 대량 생산은 세계를 바꿔놓았다. 가격이 폭락했다. 1913년에 2년을 모아야 살 수 있었던 모델 T가 1924년엔 3개월이면 충분했다. 이 소형차가 가져온 충격은 엄청났다. 1913년에 30만 대가 팔려나가고 1924년엔 모델 T가 24초마다 한 대씩 생산됐다. 1915년 모델 T의 성공으로 미국엔 초보 운전자들이 급증했다. 미국 서부의 한 워싱턴주에 살았던 로스코 실러는 자동차 세일즈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다. 보수는 굉장했지만 문제는 그가 운전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You're not riding the horse. Just take it easy. 그의 상사가 출근 첫날 도로 연수를 자처했다. 로스코는 머지않아 첫 실적을 올린다. 다행히도 운전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따라 나왔다. Cranking is an art that's essential for the new motorist to become proficient in. It is always a good plan, undoubtedly a good idea to learn to steer first. Steering is a very simple manipulation. An excellent plan for the beginning is to find a long, straight, and slightly downhill road, free of other traffic. 시운전을 요청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마차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The majority of first-time drivers completely ignored corners. Instead of using a brake, they shouted "whoa" at the top of their lung power. Often, they demand I teach his wife and every kid old enough to reach the pedals. 미국인들의 자동차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다. 1920년대에 자동차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다. 직장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교외로 빠져나갔다. 새 도로가 놓이고 넓은 주차장을 갖춘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도시 확산이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난 곳은 연예 산업의 중심지 로스앤젤레스였다. 1920년대엔 매년 지금의 2배인 800편의 영화가 제작됐다.
이곳에 부동산 열풍이 몰아닥친다. 높은 언덕에 200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회사는 이태리의 석공들을 고용해 도시 전경을 굽어보는 호화 저택을 짓는다. 석유 재벌과 스타들을 위한 집이었다. 그들은 먼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광고판을 세운다. 4,000개의 전구로 밝혀진 이 호화 주택단지의 이름은 헐리우드 랜드였다. 영화 감독 버스비 버클리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 원래 임시간판이었지만 1949년에 랜드가 제거되고 헐리우드만 남게 된다. 석유와 자동차, 영화 산업에 힘입은 LA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였다. (1919년) 미국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처음으로 도시 인구가 지방 인구를 초과한 것이다. 도시는 타락과 퇴폐의 상징인 재즈와 카바레, 알코올로 대변됐다. 전직 야구 선수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빌리 선데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사였다. 미국인들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다. 한때는 지금보다 20배나 많은 300명당 한 개의 술집이 영업 중이었고 전체 범죄의 절반이 음주와 관련됐다.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 건 빌리 선데이만이 아니었다.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고 경영주들은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염려했으며 여성들은 취해서 구타를 일삼는 남자들을 규탄했다. 결국 극단적인 처방이 해결책으로 떠오른다. (1919년 1월 16일) 수정조항 제18조가 의회를 통과하고 모든 주류의 제조와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금주법은 또 다른 범죄자들을 양산했다. 이 여성도 그랬다. 26살의 윌리 카터 샤프는 스릴을 즐기는 무법자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럼주의 여왕이라 불렀다. 금주법이 발효된 지 8년째인 1928년이었다. It was the excitement that got me. We were mostly kids who liked the excitement. Cars scattering, dashing along the streets. 그녀의 뒤엔 대규모 밀주 조직이 버티고 있었다.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는 미국 최대의 밀주 생산지였다. 이곳에서 제조된 밀주가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샤프의 역할은 정부 요원을 따돌리는 것이었다. 프랭클린 카운티 주민의 99%가 이 불법 밀주 사업에 관련돼 있었다. 비밀 양조장이 난무했다. 전국적으로 밀주가 넘쳐나 한 해 3억 7,900만 리터가 소비됐고 대통령까지 개인 와인 창고가 있었다. 경찰을 따돌리는 것은 신종 스포츠였다. 추격전을 지켜본 목격자의 증언이다. I saw her go right through our town. There was a federal car after her. They were trying to shoot down her tires. She was driving at 75 miles an hour. She got away. 그녀는 이것 때문에 탈환할 수 있었다. 일반 차량을 개조해 마력을 높이고 슈퍼차저로 실린더에 공기를 추가로 공급한다. 그 결과 미국 최초의 머슬카가 탄생한 것이다.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민 스포츠인 스토어카 레이스가 시작된다. 오늘날까지 부트레그 턴이란 기술 용어가 남아있다. 하지만 주류 밀매의 피해는 다른 데 있었다. 주류 밀매는 오늘날의 가치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이었고 그 주역은 윌리 카터 샤프가 아니라 마피아였다. 범죄 조직은 미국의 암적 존재였다. 뉴욕의 럭키 루치아노,
캔자스시티의 프랭크 치치 데마이오, LA의 조셉 아이언맨 아디조니, 디트로이트의 리카볼리 패밀리, 필라델피아의 해리 로센, 보스턴의 찰스 킹 솔로몬 같은 마피아 보스들을 비롯해 시카고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알 카포네가 있었다. 그는 주류밀매로 1분에 $100를 벌었는데 오늘날의 $1,500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의 행운도 오래가지 못했다. 노스 클라크 스트리트 2122번지는 알 카포네의 천적 조지 벅스 모렌의 시카고 본부였다. 1929년 2월 14일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이 찾아온다. 경찰은 보통 뇌물을 받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보통 경찰이 아니었다. 경찰의 절반 이상은 부패해 있었다. 조직원 7명은 주차장 벽을 따라 줄지어 서면서도 그걸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때 뒤에서 톰슨 기관단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났다. 마피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의 배후가 경찰이었는지 알 카포네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형사와 기자들이 현장에 몰렸다. 이 충격적인 사진이 미국 전역의 신문에 게재되자 사람들은 금주법의 폐해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1931년 10월 18일 알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11년형을 선고받는다. 세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금주법은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의 세력만 키워준 악법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잃은 반면 알 카포네 같은 마피아들은 부자가 됐다. 미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이 절실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경제도 함께 몰락하고 정부는 파산한다. 결국 주류세 징수를 위해 1933년 12월 5일 금주법이 폐지된다.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급하고도 극적인 정책의 전환이자 미국 역사상 헌법 수정 조항이 폐기된 유일한 사례였다. 근대 도시의 탄생을 가져왔던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이 끝나고 험난한 가시밭길이 미국을 기다리고 있었다.